서울 한복판 60대 시아버지와 20대 며느리가 운명처럼 얽히며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휘몰아치는 가족 드라마가 펼쳐진다. 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언덕 위 오래된 양옥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뜰을 품고 강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이곳 29세 이재민과 26세 최서연, 젊은 부부와 재민의 아버지, 61세 이영철이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보금자리다. 겉보기엔 평범한 세 사람 하지만 그들 가슴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다. 재민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서연은 보육원에서 외롭게 성장하며 가족의 온기를 갈망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키웠고 결혼 후 영철을 모시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이영철 서울 도봉시장의 거친 세월을 이겨낸 61세의 강철 같은 사내다. 젊은 시절 트럭을 몰아 물건을 실어 나르며 땀으로 생계를 꾸렸고 홀로 아들 재민을 키워낸 불굴의 아버지였다. 고된 삶 속에서도 아들이 커서 나를 보살피리라 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버텼다.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재민이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켜 아버지를 모시며 영철은 한강변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의 따스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한편 최서연은 26세의 강인한 영혼이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가족의 품을 그리워했지만 낀 끼지 않는 의지로 학비를 벌며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던 그녀는 어느 날 봉사 현장에서 재민을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결혼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꿈꿨다. 이재민 29세의 물류회사 기술자다. 서울 송파구의 거친 작업장에서 포크리프트를 정비하며 땀 흘리는 그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힘든 환경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아버지와 아내를 지키며 언젠가 아이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웃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었다. 서울 강변의 낡은 양옥집, 이곳에서 영철 재민 서연은 서로의 빈틈을 채우며 가족의 온기를 쌓아갔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소소한 행복을 키웠다. 갈등 없이 평온한 나날. 그들은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운명은 예고 없이 다가왔다. 4월의 어느 아침 서연은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에 휩싸였다. 며칠째 이어진 어지럼증과 낯선 예민함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었고 선명한 두 줄이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순간 서연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다. 재민 오빠,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나중에 돌아온 재민은 퇴근하자마자 아내의 표정에서 이상함을 감지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아빠 될지도 몰라 라고 조심스레 말하자 재민은 덥석 아내를 안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진짜야. 우리 진짜 아이가 생긴 거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쁨을 나눴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 영철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오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다. 영철은 평소 같으면 시장 일을 끝낸 뒤 동료들과 뒷정리를 하곤 했지만 아들 부부가 이렇게 다급히 부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영철은 밝은 얼굴로 귀가했다가 아들 부부가 전하는 임신 소식의 순간 얼어붙더니 곧 활짝 웃었다 그래.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 건가? 아이고, 어서 와, 내 손주야. 영철은 잔뜩 상기되어 어쩜 좋아, 쟤네 엄마도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아내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슬픔은 곧 기쁨으로 변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만큼 자신의 남은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진 것이다. 그날 밤 재민과 서연은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평소보다 일찍 이불에 누웠지만
행복한 긴장감에 뒤척이기만 했다. 서연은 좋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라며 손을 꼭 잡았고, 재미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병원 가서 확실한 진단을 받고 싶어라고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잔잔한 강물 소리를 배경 삼아 겨우 잠에 들었다. 며칠 뒤 병원 진료 결과 서연이 8주차 임신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병원 측에서는 아직 초기이니 몸조심하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스케줄을 조정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태교에 전념하기로 했다. 재미는 친구들에게 아내의 임신을 자랑하듯 소식을 전했다. 회사 동료들은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 재민이도 이제 애 아빠 되는구먼. 이라며 농담 섞인 축하를 건넸다. 재미는 멋쩍게 웃으며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 다짐했다. 작업장에서 포크리프트를 정비하는 중에도 문득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서연이 괜찮을까? 밥은 잘 먹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철은 아침마다 새로운 식재료를 구해와서 며느리를 위한 보양식 준비에 열을 올렸다. 영양 많은 생선과 신선한 채소를 구해와 가볍게 조리하여 식탁에 올려놓았다. 서여면아. 이거 한번 먹어봐. 정어리에 된장을 살짝 발라 쪄봤어. 초기 임산부에겐 단백질이 중요하다더라. 서연도 재민도 가끔은 어색해하면서도 영철의 정성에 감동하여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연발했다 보육권 출신으로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던 서연에게 영철은 든든한 아버지 이상의 존재였다. 서연은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한동안 이 가족은 순조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강을 볼 수 있는 창문 옆에서 세 사람은 아기의 이름이나 방 꾸미기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재미는 딸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며 농담 삼아 말했고, 서연은 아니, 그럼 너무 직접적이잖아? 라 웃었다. 영철은 그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이 집에 깃든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 아무도 그것이 곧 깨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어느 날, 재미는 평소처럼 포크리프트 정비를 하러 서울 송파구 인근 작업장에 출근했다. 물류센터는 쉼없이 바쁘게 돌아갔고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쉴 새 없이 이동했다. 재미는 포크리프트 점검 스케줄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장비 상태를 살피고 윤활유 주입과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그날따라 포크리프트 제어 장치에 이상 신호가 여러 번 잡혔고 재민과 동료들은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꽤 지체했다. 그런데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작스러운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포크리프트의 거대한 쇠줄이 그대로 떨어져 나갔다. 쇠줄의 일부가 재민에게 비스듬히 떨어져 나가면서 재민은 힘껏 몸을 피하려다 컨테이너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고 쓰러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가 벨게이 요구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 재민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응급실에서는 즉시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의사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뇌출혈이 우려되고 골절도 심해 보입니다.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영철은 아들의 사고 소식의 순간 숨이 막혔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포크리프트가 떨어졌다니 내 아들. 그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 연락을 받은 서연도 황급히 달려갔다. 임신 중이지만 남편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재민은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생사를 장담하기 힘들다 라는 차마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다. 영철과 서연은 꿈이라면 빨리 깨어나고 싶다는 심정으로 복도에 주저앉아 서로의 손을 부여잡았다. 재민 오빠, 제발.
서연은 배를 감싸 안은 채 울음을 삼키며 애원했다. 아버지, 우리 재민이 어떡해요? 영철은 할 말을 잃었고 애써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몇 시간에 걸친 긴급 수술이 끝났지만 재민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머리 부위 충격으로 뇌의 손상이 심각할 수 있으며 언제 깨어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칫 식물인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환자 보호자분들,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담당 교수는 조심스레 말끝을 흐렸다. 영철과 서연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막막했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서연은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배 안에서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는 걸 알지만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정신을 잠식해 갔다 사고 전날 밤 재민이 내일 일찍 갈게 사랑해라며 출근했던 모습이 아른거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냈다. 자신이 우울해지면 태아에게도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과 두려움은 멈출 수 없었다. 새벽에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곧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린 채 깨어났다. 영철은 이런 며느리를 보며 우리 재민이를 잃게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다. 결국 가족은 매일 병원 중환자실을 찾았다. 재민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였다. 의사는 자극을 너무 많이 주진 말고 그래도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서연과 영철은 침상 옆으로 다가가 재민의 손을 꼭 잡고 작게 속삭이거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적막분 재민은 움직이지도 눈을 뜨지도 않았다. 영철과 서연은 서로 위로하며 몇 번이고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재민이 입원한 지 한 달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CT와 MRI 검사에서는 미세한 뇌활동 징후가 있지만 후 의식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반복되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재활치료 시기조차 잡기 어려웠다. 그 사이 사고보상 문제와 병원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을 덮쳤다. 서연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재민이 직장을 쉬는 동안 생활비와 임신 출산 비용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영철은 노령, 연금과 작은 적금을 깨며 급히 돈을 마련했다. 그래도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다가오던 어느 날 영철은 큰 결심을 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서연 배에는 내 손주가 있지 재민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기운을 잃어선 안 돼. 그 결심은 오래전 그가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 재민을 홀로 키워내던 시절의 마음가짐과 닮아 있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가 무너진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그 아이는 재민이 아니라 서연의 뱃속에서 자라는 손주였지만 본질은 같았다. 영철은 서연을 달래며 말했다. 서연아, 울어도 되지만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기한테도 안 좋을 거야. 지금 너와 아기가 건강해야 재민이도 언젠가 일어났을 때 기운을 얻을 거라 생각한다. 서연은 희미하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 구석에선 그래도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러나 곧 이해했다. 영철도 몹시 괴롭고 무섭겠지만 며느리에게 아직 불안을 전파하면 안 된다고 애써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 영철은 병실에서 무언가를 매일 해보자고 생각했다. 바로 재민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예전 어린 재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들이 웃고 울던 장면이 떠올랐다. 혹시 지금의 재민도 잠들어 있는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영철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기계발서부터 에세이 소설책까지 닥치는 대로 빌려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중환자실을 찾아가
짧게나마 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병원 규정상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낭독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달락달락 읽어주곤 했다. 어느 에세이 책에서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발견했을 때 영철은 특히 큰 소리로 반복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 재미나 듣고 있지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조금만 힘내보렴. 서연도 점차 안정을 찾고 아침마다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태교를 시작했다 울면 아기가 불안해진다. 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병원에 가서 남편 손을 잡아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가가 점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줘. 같이 반겨줘야지.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던 재민의 몸이 어느 날 아주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순간이 있었다. 의료진은 단순한 신체 반응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영철과 서연에게 그것조차 가슴 뛰는 희망이었다. 그래, 너 내가 듣고 있구나. 조금씩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지. 두 사람은 더 힘을 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배는 점차 볼록해졌다. 아직 안정기가 되기 전이라 피로감에 시달렸지만 정신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임신 초기의 불안과 남편의 사고가 겹쳐 정신적으로 무너질 뻔했지만 영철의 꾸준한 격려와 자신의 의지 덕분에 점차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은 매일 새벽에 20분 정도 집 인근 강을 바라보며 호흡을 정리했다. 강물 소리와 새소리가 뒤섞인 강변을 거닐며 이 강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자 남편은 돌아올 거야? 우리 아기도 무사히 세상에 나올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재민이 입원한 지 4달이 지나 어느 날 영철은 병실에서 책을 읽다 문득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민아 하고 소리치자 곁에 있던 서연도 달려왔다. 곧이어 간호사와 의료진도 지켜봤지만 재민이 곧바로 깨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의식 없이도 감정을 느끼거나 외부 자극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뇌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면 자극에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말 걸어주시고 책 읽어주시는 건 좋은 시도 같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조금씩 호전될 수 있으니 지켜봅시다. 이날 이후 영철과 서연은 더 힘을 내어 재민에게 말을 걸고 짧게나마 음악도 틀어주었다. 서연은 뱃속, 아이에게도 아빠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힘내자. 라며 태담을 했다 그렇다고 늘 희망적인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병원비는 나날이 불어났고 향후 재민이만에 하나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설 문제나 재활센터 등도 알아봐야 했다. 서연은 임신 중반에 접어들며 몸이 무거워졌고 의사는 가급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 취하십시오 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영철의 적금과 퇴직금은 이미 상당 부분 재민의 치료비로 들어갔고 서연 역시 오래 모아둔 돈이 그리 넉넉지 않았다. 게다가 재민이 속한 회사 측과 사고, 원인이나 보상 문제로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실질적인 보상금은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병원을 다녀온 뒤 영철에게 말했다.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솔직히 무서워요. 영철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으나 결국 터져나왔다. 나도 미치겠구나. 너 뱃속에 애도 있고 내가 재민이 살릴 힘이 점점 모자라진 않을까. 두렵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다가 다시 침착해지자 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재민이도 아기도 모두 우리의 가족이다. 영철은 밤새 서류를 챙겨보고 다음날 사고 관련 법률 상담까지 받았다. 작은 대출이라도 더 받아서 당장 재민의 병실을 옮기지 않게 버텨보리라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서연과 영철 사이에 잔잔한 갈등이 생길 뻔했지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잘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연이 울먹이며 아버님 저도 힘내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못 돼서 라고 하자 영철은 손사래를 치며 미안하긴 내가
우릴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더 안쓰럽지고라 답했다. 시간은 어느새 7개월 서연의 배는 훨씬 부른 모습이었다. 걸을 때도 균형 잡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태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저 아이가 태어나면 재민 오빠가 깨어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날로 커졌다. 어느 오후 서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영철이 반가운 듯 손짓했다. 서연아, 우리 재민이 오늘 의사가 반응이 좀 더 뚜렷해졌다고 하더라. 민망할 정도로 큰 목소리에 서연은 놀라며 달려갔다. 재민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힘겹게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간호사는 이제 약간의 의식이 돌아오려는 초기 신호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 완전히 깨어날진 아직 몰라요. 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래도 영철과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속수무책이었던 몸이 반응한다. 그날 밤 서연은 태아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우리 아가 아빠가 조금씩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대. 너도 열심히 자라서 예쁘게 태어나면 아빠가 꼭 안아줄 거야. 아이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뱃속에서 발길질을 했다. 서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며 서연은 사실상 만삭이 되었다. 배가 무거워 일상적인 보행도 쉽지 않았고 병원 방문을 할 때마다 힘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을 보러 가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영철은 조금만 쉬었다가 하라며 만류했지만 서연은 아버님, 혼자 재민 오빠를 보는 건 안 돼요. 제가 곁에서 말도 걸고 손도 잡아줄래요. 라며 고집을 부렸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전해진 탓인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출산 예정일을 한두 주 앞두고 재민이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눈을 떴다가 다시 감길 정도로 미약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간호사는 이제 스스로 숨도 더 잘 쉬시고 간단한 자극에 눈을 뜨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라며 놀라워했다. 의사도 아직 구체적인 뇌기능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재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영철은 재민의 손을 붙들고 야 재민아, 너 이러다 내 손주 태어나는 모습 놓치겠다. 빨리 정신 차려. 내가 직접 봐야지 하며 연신 외쳤고 재민은 애써 고개를 까딱이는 듯했다. 서연도 침대 머리맡에 앉아 여보,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아기도 곧 나올 거야. 그러니 빨리 기운 차려. 라며 눈물을 훔쳤다. 며칠 뒤 서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시점이었다. 배가 단단해지고 규칙적으로 진통이 찾아오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마침 병원에 있던 영철이 빨리 분만실로 가야겠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곁에 있던 간호사들이 분만실 준비를 서둘렀다. 의사들은 어차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시니 멀리 이동할 필요는 없어 다행입니다. 진통 간격을 보면서 출산을 유도해 볼게요. 라며 서연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초산인 서연에게 출산의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아, 아버님 너무 아파요. 하고 신음을 내뱉을 때마다 영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라. 아이가 곧 나오려나 봐. 재민 오빠가 있어야 하는데 진통이 격해질수록 서연은 남편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아팠지만 어느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의왕 담당. 의사는 축하합니다. 아들이네요. 건강해 보입니다. 라고 외쳤다. 서연은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우리 아가 고마워. 의료진이 아이를 서연의 품에 살짝 안겨주었고 서연은 자기 자궁 속에서 9개월을 버틴 작은 생명체를 마주하며 오열했다 바깥에서 대기하던 영철은 분만실 문 너머로 들려온 첫 울음소리에 두 손을 모았다. 재민아, 내 손주가 이제 세상에 나왔어. 내가 깨어나면 꼭 같이 봐야 한다. 출산 후 서연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기초검진과 관찰을 받았다. 영철은 아들 재민에게 분만실 밖에서 들은 상황을 전하며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됐다라고 외쳤다. 아직 말이 서툰 재민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만 왠지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힌 것 같았다. 며칠 뒤 서연이 조금 안정을 찾았을 즈음 간호사들은 침상 이동 장치를 사용해 재민과 서연이 있는 병실을 가까이 연결해 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아는 서연이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여보, 이 아이가 우리 아기야. 고맙지? 당신이 조금만 더 힘내면 함께 안아줄 수 있어. 재민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무의식 상태가 아니다. 비록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당분간 휠체어 신세를 져야겠지만 중요한 건 함께 숨쉬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영철은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다. 아들의 재활치료 스케줄을 맞추고 며느리와 손주의 건강 상태를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입계는 늘 미소가 번졌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재민을 혼자 키워냈는데 이제 손주까지 생겼으니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이었다. 재민은 조금씩 호흡을 회복하고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짧은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엔 서연, 아기 같은 단어만 더듬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의사는 신체 마비가 일부 남을 수도 있지만 재활을 열심히 받으면 상당 부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연은 아이에게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면서 틈틈이 남편의 재활 치료를 도왔다. 손목을 돌려주고 발바닥을 마사지하며 피가 잘 통하도록 유도했다. 재민은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아내와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겼다. 이재민은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며 아내 최서연, 아들 부비의 아버지 이영철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서울 강변의 작은 집은 사랑과 인내로 새로운 가족의 희망을 키워냈다. 이 파격적인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기적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